소개받은 양세욱입니다. 중국학 위기를 주제로 여러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도 열심히 제 선배 세대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사이 저도 어느덧 50이 넘고 이제 제가 그 비판을 오롯이 감당해야 될 나이가 어느덧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상관성이라는 제목은 제가 할당받은 제목이고요. 오늘 문화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 제언을 담아서 중국 없는 중국학을 넘어라는 부제를 함께 달아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대략 이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들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어림 잡았을 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학과들이 지금 사라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전문 대학은 단 한 개의 대학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로 지방 대학 중심으로 중국 관련 학과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대학들도 안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작년과 올해 신입생이 9명입니다. 그 9명은 수시로 학과를 정해서 온 학생들이 9명이고요. 정시로 계열별 모집한 학생 중에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9명이라는 TO가 예전에 중어중문학과로 쏠림이 너무 심해서 서울대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도고동문, 서어선문 이런 학과들의 요청으로 9명 할당을 수시에 한 것인데 지금 그 혜택마저 없다면 아마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는 어떤 상황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대 25개 학과가 있는데요. 중어중문학과는 학과 설립 이후로 단 한 번도 탑5를 놓친 적이 없는 학과인데요. 지금은 최하위 탑5가 아니죠. 최하위 5개 학과에 최근 몇 년째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우경 교수님 고등학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임용고시라고 보통 부르는 시험에 최근 약 한 20몇 년 사이에 선발 인원을 그냥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을 하긴 합니다만 2022년과 2024년 올해 그러니까 내년 공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중국어 교사 수요가 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처음 0명이었을 때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요. 아마 이 2년 한 해 건너뛰긴 한 겁니다만 두 해에 걸쳐서 0을 찍었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학에서 중국어 교사가 되는 꿈을 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후보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을 준비할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의 현직 중국어 교사들도 하나의 학교에서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요. 순회 강연이라고 해서 여러 학교들을 다니면서 겨우 시수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고등학교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의 학문 기반도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최근 5년 재학생 현황인데요. 34명이던 재학생 수가 지금 작년 대학 알림이 공시에 따르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 수하고 지금 교수 수하고 정확하게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반중 정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디플로mat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기사죠. 중앙 유럽 아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정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맨 위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였습니다. 2위인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현중 정서를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이게 거의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12월의 일입니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했는데 한국인들 대답입니다. 예측 가능한 대답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비교되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펄루션이라는 건 황사에 대한 반응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고요. 예를 들면 뭐 셀피시라든지 히스토리 디스토션 같은 것도 다른 나라 응답자들이 잘 대답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저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91%가 미국을 선택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중국은 5%로 대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진 결과인데도 막상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중 관계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좀 희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터널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인데 과연 끝이 있긴 한 건지 좀 두려울 정도이고요. 한중 관계가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강의실에서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최악이 더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멋있게 표현을 하자면 개와 늑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는 중국이 개인지 늑대인지 어스름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멋있는 해겔 얘기로 표현을 해보자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서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이제서야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중국학이 어떠해야 하고 한국의 중국학이 어떤 면에서 그동안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 볼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감각이라는 멋있는 제목은 제가 박종환 교수님 책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최근에 서점에 반중 현중을 주제로 한 책들이 널려 있고요. 요즘은 그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도 책들이 많아서. 그런 속에서 드물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중국의 압도적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드문 책이기도 한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학술지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 얘기는 최근 100년 동안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서 가졌던 정서, 중국 감각을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오정희 1979년 중국인 거리, 저도 아주 좋아하는 소설책인데요. 저기에 있는 중국에 대한 정서, 어른들은 무관심하게 그러나 경멸한 어조로 떼놈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밀수업자 아편장이 누더기에 바늘땀마다 금을 넣는 쿠리 그리고 말발굽을 우리며 언 땅을 휘몰아치는 마적담 원수의 생간을 내어 형님도 한 점 아우도 한 점 씹어먹는 오랑캐 사람 고기로 만두를 빚는 백정 뒤를 보면 바지도 올리기 전 꼿꼿이 언체에 서 있다는 북먼지 벌판의 똥덩어리였다. 과연 이 인식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80년 1월 사진입니다. 이영희 전 한양대 교수님이시죠. 만기 출소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익숙한 인물들이 두루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이유는 바로 1977년에 8억인과의 대화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기 때문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중국 여행기, 현대 중국에 대한 개론서 정도에 해당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썼다는 이유로 저자가 2년 동안 실형을 받고 출판사 대표였던 창작과 유평 백낙정 교수님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불과 5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전병서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은 거의 특히 근현대 들어서는 가치를 거의 공유하지 못했고 최근에 좋았던 20년 그것은 서로에게 경제적 이득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마약에 취해서 서로에 대한 반중 감정을 반한 감정을 잠시 잊고 있다가 최근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시 이런 중국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전쟁 이것은 제가 부여받은 주제라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간에 최근에 벌어졌던 문화 이슈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의 5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2006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문화관광부에서 100대 민족문화 상징이라고 제시를 한 100가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자연도 있고 인물도 들어있고 한데요. 또 종교, 민속, 예술, 또 문화, 과학, 사회생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문화 당시 문광부죠. 문광부에서 100대 문화 상징을 발표했을 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강릉 단오제라든지 한복, 김치, 짜장면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논란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단오라는 것이 원래 중국의 전통 풍습인데 그걸 한국이 단독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중국 쪽에서 큰 반발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뒤에 나중에 김치 논쟁이라든지 한복 논쟁하고 비교하면 거의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짜장면도 한국의 민족문화 상징 100가지 중에 하나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전 10년 전에 짜장면 대원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소개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외식 메뉴라는 이유로 한국의 100대 민족문화 상징에 짜장면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중국 쪽에서 왜 중국의 짜장면을 한국의 민족문화 상징으로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거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반중 정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의 소속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그 반대가 아닐까. 한중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큰 논란이 되는 것이지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에 논란이 됐던 것은 김치인데요. 재작년 2021년에 네티즌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를 해서 제법 긴 시간 동안 논쟁이 오갔던 이슈입니다. 중국의 파오차이가 2020년에 ISO로 채택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 사실은 좀 하지 않아도 될 좀 과민한 도발적인 표현들을 쏟아냈고요. 그걸 이제 한국 언론들이 받아서 뭐 그렇다고 파오차이가 ISO에 채택이 됐다는 것이 김치가 곧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 ISO 문서에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오차이의 표준을 정하는 문제지 그 김치와 관련해서 그 김치의 표준 조리 과정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 ISO 실제 문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결정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BTS가 김치 담는 장면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전송을 하면서 여기에 파오차이라는 단어가 번역으로 자막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중국에 생방송이 되면서 한국 언론이 알려졌고 네티즌과 언론들이 왜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번역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또 이제 불을 붙인 게 오른쪽에 중국 대사이고요. 위쪽에는 리즈치라고 하는 그 아마 중국인들 다 아는 왕홍인데요. 1,5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직접 한국식 김치를 직접 담으면서 모호하게 마치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조리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김치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죠. 이게 조금은 좀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전개가 된 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벌써 재작년이죠. 2년 전인데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바꾼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논란이 또 엉뚱한 대로 번지게 됩니다. 원래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다른 어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파오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배추김치를 언급할 때는 라바이차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언급을 해오다가 2013년입니다.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한자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에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신치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양대 모 교수님 주도로 신치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저 단어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BTS 김치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체부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한다는 훈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훈령 발표와 함께 신치라는 저 중국어 조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반발이 일면서 국민청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이 논쟁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문체부에서 신치라는 중국어 이름을 지어서 중국인들에게 저 명칭을 소개한 것은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에서 그냥 한국 파오차이라고 하든지 또는 뭐 배추김치는 라바이차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중국 쪽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만약에 김치를 중국 쪽에서 그냥 파오차이라고 중국 파오차이하고 구분 없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중국 쪽에 구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신치라는 번역어를 직접 만들어서 중국 쪽에 요청을 한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치라는 저 번역어도 제가 다른 기회에 그 글도 썼습니다. 김치 혐오자가 만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중국어를 하실 텐데 뭐가 생각나시나요? 신 하면 신쿠가 떠오르고요. 치 하면 지과이가 떠오릅니다. 신쿠 지과이한 음식 어떻게 김치에 대해서 저런 조어를 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이름이고요. 근데 저 이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 논쟁을 정리를 해보면 뭐 우리나라 김치와 중국 김치가 다르다는 것은 한국인도 알고 중국인도 아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염장 채소를 소금에 담근 그 염장 채소는 한국, 중국, 일본에도 즈게모노라고 하는 음식이 있죠. 뭐 몽골까지 꽤 넓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음식 조리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김치의 특별함은 몇 가지에서 나오죠. 김치에다가 고추를 섞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발효해서 먹는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 김치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있지만 중국의 그 파오차이가 한국과 다르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염장 채소라는 점에서 보면 또 중국과의 공통점을 우리가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 공통점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벌어진 한복 논쟁은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을 입은 처녀가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등장을 하면서 왜 중국이 우리의 한복을 입고 있느냐, 한복을 중국이 자기의 전통 복장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복 공정이란 말도 등장을 했고요. 이 논쟁 와중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저는 조선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 참고문에도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조선족들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복 입고 두만강 건넜는데 이제 와 입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입었던 옷이고 우리 할머니도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왜 이제 와서 세상 문제가 되느냐라는 조선족의 외침이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도 한복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중 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중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문화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인민대회당 앞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열릴 때 약 15%에 해당하는 소수민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여를 하고요. 그걸 우리가 매년 언론에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작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 장면에 유독 우리가 이 장면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리란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소수민족만 55개가 있고 각각의 전통 의상이 있고 그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분위기와 그 전에 여러 가지 학습 효과들까지 더해지면서 문화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자면 한없이 논쟁을 벌일 만한 수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문화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항의할 건 항의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되겠지만 문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 문화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넘나들고 한국과 중국은 긴 시간 동안 교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문화적인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논쟁으로 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없는 중국학을 넘어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 활성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마 1990년대 말 김영삼 정부 시절일 겁니다. 그때 세계화 얘기가 막 나오면서 지역학 대학원들이 하나둘 설립되던 시절인데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성전자에서 지역 전문가 파견 제도라는 것을 1990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그 이건희 전 회장의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발언이 있었죠. 과장도 나가고 부장도 나가고 회장도 나가라.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알려진 그 선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삼성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 파견 제도가 이제 큰 주목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 차원의 지역학 대학원 개설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 기사도 이 칼럼도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본 칼럼인데요. 박길성 교수님의 글로벌 중추국가 지역 전문가 양성에 달렸다라는 칼럼입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지역학 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초창기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20몇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지역학의 기반을 돌이켜 보면 좀 참담할 정도로 지역학의 생태계가 거의 구축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역학 과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 텐데요. 미국은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자금과 기획을 주도를 하고 여러 대학들에서 실행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미국의 여러 대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프로그램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한 바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GDP의 85%를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외 개방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의 기반에 대해서 그동안 거의 축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이우경 교수님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연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분이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의 방법으로서의 중국의 논입니다. 그 중국의 3년 서점에서도 최근 저분의 전집이 차례대로 출간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분의 주장은 중국을 방법으로 삼아서 중국을 방법으로 삼고 세계를 목적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세계를 방법으로 중국을 목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세계라는 잣대로 중국을 바라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중국학이라는 것이고요. 중국을 방법으로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학은 중국의 렌즈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국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학을 돌이켜 보면 이분이 이 책에서 중국 없는 중국학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삼국지를 열심히 읽는 나라가 드물 텐데요. 우리가 삼국지를 열심히 읽지만 그 삼국지에 대한 열광이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삼국지는 그냥 삼국지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 군상들과 처세술 이런 것 자체로 삼국지가 소비가 되지 삼국지에 대한 관심이 중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중국 없는 중국학이라는 것이죠. 이백이나 두보에 대한 관심도 그들의 시 자체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그게 중국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부분 제가 쓴 글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때로는 좀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수경, 김영희 2022년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현재 중국학 관련된 학과들의 분포를 보면 중어중 문학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0%고요. 중국어 중국학과 또 이건 교수님 계시는 중국 언어 문학과 중국어과 이렇게 명칭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이걸 2004년과 비교를 해보면 중어중문학과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중국어과 중국학과, 중국어 중국학과, 중국 언어 문학과를 비롯한 나머지 학과 명칭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학이 맡고 있는 혼란상, 도대체 한국의 중국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상을 이런 이름들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 모든 대학의 교과목들을 분류를 해본 결과인데요. 중국어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자 한문과 결합하면 3% 정도를 커리큘럼에서 언어 관련된 과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교육자로서 좀 느끼는 한계점입니다. 당연히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중국어 관련된 과목들의 비중이 너무 커서 나머지 과목들을 제대로 좀 가르치기 어려운 문화라든지 중국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비중이 확대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근 20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문학 비중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빠르게 축소를 했고요. 어학 과목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중국어 실습 관련된 과목들이 거의 그 빈자리를 거의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분류된 과목들인데요. 개론이라든지 역사 사실은 모호한 것들이 다 지금 문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이 지금 전국의 중국학 관련된 학과들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과목들이고요.
또 중국학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뭐 경제라든지 정치 외교, 개론 인문 지역학, 4차 산업과 중국 이런 과목들도 최근에 하나둘 그 커리큘럼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그리고 중국학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관련된 과목들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체감상으로는 여전히 문학 그 과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최근에 이런 변화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제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글 전용이 정착화된 것도 중국학의 기반을 좀 약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지난주죠. 유영국 교수님 주도로 다른 학회에서도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많이 보던 시절에 150만까지 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5만 명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자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즉 우리 자체의 언어 생활만 놓고 보면은 한국어 조어 능력이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 영어가 이전에 단어 단위로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문장 단위로 영어가 한국어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한자어들이 거의 한국어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한국어 어휘 수준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중국인 학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이탈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한자는 쓰지 않지만 한자 어휘가 한국어의 7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자 문화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한자 문화권이 아니다라고 거의 공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중국과의 문화적 유대가 한자 사용이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겨레 지금 논설위원 되셨죠. 박민희 기자가 번역해서 작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얘가 좀 잘렸는데요.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이 나라의 거대한 노동력은 세계 경제를 진전시켰다. 그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였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중국이 쇠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 경로가 바뀌고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자손이 성공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 지금 미국인 경제학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중국이 휘청거리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과연 우리는 중국이 휘청거려도 되는지, 휘청거리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정말로 있는 건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